안녕하세요. 저는 업보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살면서 덕은 서치 못해도 못되게 살면 안 된다는 교훈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적이 있답니다. 바로 저의 8년 만의 임신으로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꼬장꼬장한 시어머니가 아닌 철없고 애같이 구는 시어머니의 못볼 꼴봐드리며 그분이 철드는 1년의 과정을 지켜보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부부는 처음 결혼할 당시 신혼생활 딱 1년만 즐기고 2년차 때부터는 아이를 가지자고 약속을 했었어요. 요즘 부부들은 대부분 신혼생활이 충분히 즐기고 나서 아이를 가지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저희 부부는 남편보다도 제가 아이를 원하는 편이었어요. 남편은 딩크여도 상관없다는 마인드였거든요. 물론 제가 원한다면 자기도 원하고 함께 잘 키워나가겠다던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년이 어찌나 후딱 가던지 막상 2년차 부부가 되니 아이 가지기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조금만 더 우리들이 놀고 싶다고 한 해만 더 미루자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은 당연히 좋다고 동의를 했었죠. 제 남편을 무척이나 순한 성격의 모난데 하나 없이 제가 뭘 하자 하면 그저 좋다면 웃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 연애를 할 당시에도 남편 친구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기놈이 이렇게나 여자한테 껌뻑 주고 못 사는 모습은 처음 본다는 말이었어요. 임자 만났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죠. 물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민망해하며 씩 웃어 넘겼고 저도 그 말에는 그냥 예의상 하는 말, 제 기분 좋으라는 말인 줄 알고 넘겼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만나면서 한 번에 싸우지 않았고 뭐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주고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는 일이 생겨도 크게 언성 높여 화내는 법이 한 번을 없었거든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순하고 예민한 구석 없는 정말 햇살처럼 티 없이 밝은 성격을 타고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런 저를 질투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제 남편 성격이 원래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걸 새삼 알게 되었죠.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질투한다고 알아차리지는 못했어요. 보통 자기 아들 고생시킬까 전전긍긍하며 며느리를 기선제압하고 굳은 일은 남편 대신 며느리 시킬 생각에 시집살이 시킬 궁리를 하면 했지. 며느리를 질투해서 못살게 구는 일은 잘 없으니까요. 그래서 신혼 초 은근한 시집살이가 질투해서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시어머니 태도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저를 괴롭히고 싶어도 괴롭히실 수가 없었죠. 꾸트리자, 피지 않도록 모든 걸 완벽하게 해냈으니까요. 저는 성격이 둥글고 마냥 밝은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민폐 끼치고 아쉬운 소리 하거나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걸 무척 싫어했어요. 차라리 몸이 조금 고생하더라도 남한테 피해가 갈 일은 안 하고 애초에 싫은 소리 들을 일이 없게 뭐든 완벽하게 해놓자는 주의였죠. 좋게 말하면 까다로운 성격의 완벽주의자, 나쁘게 말하면 융통성 없고 꾀부릴 줄도 모르는 우직하기만 한 성격이었어요. 회사에서도 그런 이미지라 조금 무뚝뚝하긴 해도 업무 능력으로는 인정을 받았고 그 나이대치고 제법 높은 연봉도 받고 있었고요. 일반적인 회사라면 어렵겠지만 작게 시작했던 회사 초창기 멤버이면서 회사가 잘 되기도 했고 운 좋게 기업 문화도 꽉 막힌 수직적인 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분위기를 추구했기 때문에 능력 위주로 진급과 팀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실상이었습니다. 사실 남편보다도 진급이 빨랐어요. 결과적으로는 남편보다도 벌어오는 수입이 많았고 시어머님의 일반적인 멘트가 있죠.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우리 아들, 아, 왜 집에서까지 고생시키냐, 그 멘트를 저에게는 하실 수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해도 제가 더 하는 걸 월급으로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집안일로 꼬투리를 잡고 구박을 하자니 제가 결벽증도 있는 편이고 자치 경력도 좀 있었거든요. 혼자 살 때도 밥 한 끼를 대충 때우는 경우가 없었고 원체 깔끔한 성격이어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맨날 청소하느라 바빴어요. 집이 깔끔하고 한 끼를 먹어도 잘 차려 먹는 게 제가 저를 아끼는 방식이어서 이미 퇴근 후에 집안일을 한다는 건 전혀 힘든 일이 아니라 제게는 그냥 오래된 하나의 습관이자 생활 패턴 중 하나였죠. 오히려 그때는 혼자 하던 집안일을 이제는 남편과 둘이 하니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뭐라도 트집 잡고 싶어 안달이나 계셨는데 눈에 씻고 찾아봐도 늦을 잡을 만한 게 없어 무척 분해하셨거든요. 제가 시어머니가 찍소리도 못하게 빈틈을 하나 보이지 않게 행동하니 시어머니는 입을 대 빨래 밀며 그래, 너 잘났다 하고는 나중에 손 떼버리셨어요. 덕분에 시어머니의 관심을 빙자한 오지랖과 돈 없는 잔소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신나실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바로 아이 문제죠. 1년 뒤에는 아이를 가지겠다고 이미 말해뒀었고 2년차 때도 아이를 미루니 분풀이를 할 게 생겼다 싶으셨나 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잔소리가 심하시진 않았어요. 그냥 얼굴 마주칠 때마다 아이 계획을 그렇게 미루면 되느냐 찰필 미루다가 나중에 역산한다면 어쩌려고 그러냐 학부모 창간 수업이라도 가서 할머니라는 소리 들으면 애한테 못할 짓이다. 결혼을 했으면 애를 낳아야지. 언제까지 박으로만 도울 거냐 등등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고리타분한 잔소리였죠. 저는 사실 아이 문제를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무척 무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몸 고생하는 것도 부부이고 온갖 돈과 시간, 마음을 쏟아 키우는 장본인도 부부인데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이 문제에 관여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못 들은 척 넘기고 있었죠. 문제는 결혼한 지 3년 차 때였어요. 이제는 남편과 정말로 아이를 하나 낳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어째서인지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노력하고 시간만 쏟으면 언제나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결과물들이 항상 나오곤 했는데 아이 문제는 정말 달랐어요. 남편과 아무리 노력을 하고 시간을 쏟고 정성을 들여도 늘 결과는 같았어요. 노력할수록 결과를 보지 못한 게 기분이 너무 하마녀. 4년 차가 되어가도 아이가 안 생기니 시어머니는 기회가 왔구나 싶었는지 임신 문제로 제게 무척이나 갈궜어요. 신혼 때부터 갈구지 못한 4년치 묵은 감정을 꽁꽁 뭉쳐서 한풀이 하듯 갈구셨죠. 돈 잘 벌어오는 며느리야? 어울리고 놀랐지? 애 갖는 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손주 여러 남겨주는 며느리가 없어 문제야. 내가 아주 우리 집 대회를 끊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사돈이 널 몇 년 만에 낳은 나이라 했더라. 너도 혹시 그런 거 아니니? 아니, 안 하키라도 하면 다행이게. 너 어디 몸에 문제인 거 아니야? 뭐, 숨기고 결혼한 건 아니겠지? 빈소래가 요란하다는 말이 딱 맞지? 아, 딱 맞아. 솔직히 임신 안 되는 게 100% 제 탓인 것도 아니고 노력한 대로 결과가 따르지 않으니 답답하기에 저도 매한 가져왔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남들처럼 바보같이 한마디 못하고 넘기지는 않았어요. 아이를 시어머니가 아무리 원하신다고요? 한들 엄마인 저보다 더 원하시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일 속상하고 원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티 내시는 건 아니다 싶었죠. 어머니, 애도 안 들어서는 무민이 아이 뭐라도 더 해서 먹어야 그렇게 원하시는 손주를 떡하니 안겨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다 저 좋다고 먹는 건가요? 다 어머니 말씀대로의 집안대를 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데요. 물론 그 누구보다 아이를 원하는 건 저랍니다. 어머니가 아니라요. 몸보신을 하면 한다 뭐라 하시고 안 하면 몸 관리 안 한다 뭐라 하실 거면서 참 말씀 서운하게 하시네요. 하, 이거 또박또박 한마디를 앉은 걸 보니까 아, 몸보신을 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시애미한테 그렇게 나올 기력이 있으면 제발 그 기력 임신하는 데에 써라. 내가 임신 못하면 내 아들도 맨날 같이 힘들 거 아니냐? 사돈한테 가서 물어보기라도 해. 아니, 사돈도 너처럼 몇 년을 고생해서 너를 겨우 낳은 거 아니야? 같은 처지에 어떻게 해야 임신이 잘 될지 물어보고 하라는 소리다. 자궁이 약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때그때 맞받아치더라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걸고 넘어지며 은근히 돌려서 공격할 때는 상처가 되었죠. 저희 엄마는 저를 7년 만에 낳으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제가 임신이 안 되고 실패해 속상해 할 때마다 본인 탓인 것만 같다고 미안해하고 나셨어요.
그러면서 사위인 제 남편에게도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 자책을 하셨죠. 아휴, 내가 몸이 약해서 그런지 너 하나 가지는데도 그렇게 고생스러웠어. 근데 하필 내가 딱 그러고 있으니, 아니, 나 닮아서 그런 거 아닌가 몰라. 내가 김서방 불면목이 없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참 미안해, 엄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무슨 소리야? 내가 임신이 안 되는 게 왜 엄마 탓이야? 내가 무슨 엄마 아바타야?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제. 그리고 내 친구들도 임신 계획하고 그렇게 빨리 찾아온 애들만이 안 돼. 다 2년 3년 걸렸어. 나 아직 임신 계획한 지 2년 차야. 1년이나 더 남았어. 맞아요,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 그런 말씀하시면 이제 이 사람 장모님께 임신 이야기 못하죠. 솔직하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장모님께 이야기한 거지. 장모님 죄책감 드시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이러시면 이제 말씀 안 드려요. 앞으로 행여나 그런 생각만 하세요. 제가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도 병원 가보려고요. 사실 남편도 저희 엄마가 자꾸만 본인 탓을 하시니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병원에 가서 같이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자기가 문제일 수도 있으니 그러면 저희 엄마는 마음의 짐을 덜어내실 수 있을 테고 저도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싫은 소리 듣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우리 진짜로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자. 내가 문제일 수도 있잖아. 그럼 장모님한테는 내가 문제니까 더 이상 우리가 아이 안 생기는 걸로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엄마한테도 이야기해서 못을 박아버리자. 내가 문제니까 당신한테 자꾸만 임신으로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엄마가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해. 자기 편을 안 들고 아내 편만 하는데 검사지라도 가져다 드리면 좀 나을 것 같지?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철이 없어. 사실 시어머니는 남편 몰래 저를 구박하고 못된 말로 상처를 줄 심산이었겠지만 저는 전부 다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병원 검사를 하자고 당장 검진 날짜를 잡았고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어머니께서는 당신 아들이 문제라 그렇다고 이야기할 거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는 제 탓하며 저를 못살게 구하는 말들로 상처 줄 일 없을 거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죠.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 정말로 남편이 문제였어요. 저는 내심 제 자궁이 너무 약하다거나 하는 결과가 나올까 걱정이 되었는데 예상 밖으로 정말 남편의 정자가 문제라는 걸 듣고 깜짝 놀랐죠. 남편이 가진 정자수는 평균 남성들이 가진 정자수보다 한참 더 모자랐어요. 정자수 자체도 부족한데 그 와중에 정자 중 기형인 정자수도 많았다고요. 하더라고요. 제 자궁이 약하다고 하면 증거로 내밀 검사지가 없어 어찌나 걱정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이 계획대로 당신 아들 탓을 할 이유가 생겼던 거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면 남편 정자수가 부족하고 기형 정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 얼굴부터 떠오르더군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에는 무척 속상하기도 했어요. 아이를 계속 가지려고 시도를 해보아야 하나 고민도 되었고요. 아이를 가지는 게 맞나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간사한 건지 문제. 막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현실에 맞닥뜨리니 아이가 더욱 간절해진 거예요. 일단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는 혹시 몰라 검진을 받으러 간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있었던 터라 갑자기 연락하고 가게 되었죠. 갑자기 드릴 말씀이 있다고 찾아뵙겠다고 하니 시부모님이 긴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 얼굴에 검사 결과지부터 들이밀었어요. 저희 오늘 검사하고 왔어요. 어머니, 아버님 검사 무슨 검사 말이냐? 어머님이 하도 임신 가지고 제 자궁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셔서 정말 그럴까봐 남편 정자랑 제 자궁까지 검사하고 왔거든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돋보기 안경까지 꺼내었으며 검사 결과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그 결과를 글자가 작아서 읽기 힘드실까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드님이 문제예요. 연신 인상을 찌푸리며 결과지를 읽어내려가던 시어머니께서 제 말을 듣자마자 검사 결과지로부터 시선을 돌려 저를 바라보고 물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결과지. 천천히 읽어보셔요. 어머니, 아들이 원인이라는 내용이에요. 병원에서 그러네요. 다른 남자들보다 정자수도 훨씬 적고 그나마 가진 정자 중에도 기형종자가 많다고요. 어머님이 하도 저희 엄마가 저 가질 때 유독 오래 고생하셨다고 저도 그런 거 아니냐고 하셔서 그런 줄 알고 병원 갔다가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지 뭐예요. 임신을 고려해 보라는 소리도 듣고 왔어요. 그러니 이제 저한테 애도 못 가는 몸이라는 이 자궁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어머님, 아들 고생시킨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말씀 일절 하지 마세요. 맞아. 엄마의 사람 말이 다 마다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야. 그동안 나와 모르게의 사람한테 임신 가지고 이런저런 소리 많이 했던데 내가 문제인 거 알았으니 이제부터라도 그러지 마. 원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장모님 이야기를 꺼내? 자꾸 그럼 내가 장모님 별 면목이 없어. 그러니까 나 불편해지게 만들지 마요.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시아버님께서 사도 어르신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벼락같이 화를 내셨어요. 아니, 여편네가 나이 먹고 너무 막 나왔나. 할 말이 있고 뭐 할 말이 있지 애절이래? 사돈을 끼우긴 왜 끼워? 당신 진짜야 며느리한테 저딴 소리를 했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현수 말이 맞다. 당신이 그런 소리 하면 다 제가 사돈댁 가서 어떻게 마음 편히 있나? 에헤이, 어떻게 나이를 먹고도 애들보다도 현명하지 못해. 자식까지 입장에서 어찌 그래?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했다가 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고 결과지만 허망하게 보고 풀이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아주 조금 속이 시원했죠. 괜히 저 때문에 욕보고 죄책감에 떨었던 저희 어머니 일도 대갚아 드린 것 같았고요. 저를 위해 본인이 문제인 걸 들춰내면서까지 제 방패가 되어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저희는 그 이후로 더욱 사이가 돈독해졌고 제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많은 인정을 받았답니다. 더는 시어머니께서도 임신 관련한 잔소리나 모욕적인 언행을 듣는 일도 없었어요. 마음은 많이 편해졌고 계속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만 하면 되었죠. 사실 남편의 정자 중에 기형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임신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희는 수많은 긴 시간을 고민한 끝에 그래도 아이를 가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보기로 했죠. 행운의 여신은 다행히 제 편이었어요. 자그마치 8년 만에 드디어 임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한 그 뒤로 4년 만이었어요. 글로는 쉽게 8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라고 요약해 적었지만 사실 그 8년 동안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꾸준히 노력을 했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중에는 생전 믿어본 적 없던 무속 신앙의 힘까지 빌리고 싶을 지경이었거든요. 다행히 꾸준하고 간절했던 노력의 결실을 이렇게 맺을 수 있어 얼마나 값지고 행복한지 몰랐어요. 난임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나 결국 불임으로 슬퍼하고 계신 부부들이라면 다들 제 심정을 공감하실 거라 믿어요. 8년 만에 임신이 되었다는 그 문장 하나에 얼마나 수많은 감정이 교차되는지, 얼마나 많은 고생이 녹아들어 있는지요. 입덧인 줄도 모르고 했던 첫 입덧. 늘 딱딱 맞아떨어졌던 주기가 일주일 이상 늦춰지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임신 테스트기를 했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계속된 실망과 좌절 끝에 이제는 자그마한 기대감조차도 받아들일 여유가 없던 마음이었어요. 그런 제게 테스트기 속 두 줄이 나왔을 때는 정말 쉽사리 믿을 수가 없었죠. 성급하게 기뻐하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떡하니 너희는 두 줄이 전혀 믿기지가 않아 테스트기만 거의 30개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집에 있던 테스트기를 전부 다 써보고도 믿기지가 않아 퇴근하고 오늘 남편에게 당장 아무 약국이나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더 사다 달라 전화했던 순간이 생각나요.
여보 집 오다가 약국 문 열려 있으면 임태규 좀 사다 줄 수 있어요? 집에서 하다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다 썼어요. 아니, 나 주기가 지나서 테스트기를 했는데 자꾸 두 줄이 나와 여보. 그쯤 되니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두 줄이 나온다는 제 말에 남편 역시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혹시 너 결과가 잘못 나온 걸까 봐 테스트기를 다 써본 거야? 나 못 믿겠어. 써본 건 전부 다 두 줄이고. 열린 약국 있으면 몇 개만 더 사갈게. 근데 여보, 그거 다 썼는데 두 줄이면 임신이 많은 거 아니야. 남편도 감정이 벅차오르는 듯한 목소리였는데 저보다는 차분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렇게 저기 약국이 있다면 그 비총알을 끊고 테스트기를 5개 정도 더 사서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그 5개를 전부 해봐야겠다며 잔뜩 손에 쥐고 화장실로 향했죠. 30개의 테스트키가 전부 다 두 줄이 뜨는 걸 보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어요. 남편은 옆에서 계속 믿지 못하고 마음 편히 좋아하지도 못하고 있는 저를 달랬죠. 자기 이 정도면 이제 믿어도 돼. 자기, 그동안 고생한 거,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이 드디어 온 거야? 우리도 이제 엄마 아빠 되는 거야? 자기, 진짜 정말 고생했어. 아휴, 정말 너무 예쁘다. 너무 고생해서 우리 와이프. 그러고는 저를 꼭 안고 등을 쓸어내리는데 남편이 먼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소리를 듣자 그제야 저도 마음이 놓였고 저도 펑펑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울었죠.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지난 8년간의 외롭고 숨막히던 노력의 시간들을 떠올리며 서로를 위로하고 다 녹였어요. 그 뒤로는 각자 부모님께 기쁜 소식을 알렸죠. 저희 엄마도 당연히 우셨어요. 시아버님도 눈시울을 붉혀 기쁘게 하셨죠. 너희가 참 고생이 많았다. 이제 마음 놓고 마음도 몸도 편하게 있어야 한다며 남편 보고 저를 잘 챙기라는 신신당부까지 잊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이 소식에 한마음 한뜻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했지만 단 한 사람 시어머니의 마음뼈로 통해서는 축하 한마디가 없었어요. 내 아들이 고생했네 한마디뿐이었죠. 정말 어이가 없고 기뻐서 흘리던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저보다 어린 사람이었으면 당장에 등짝 스매싱이 날아갔을 정도로 역대급의 얄미움이었어요. 시아버님의 호동에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철없이 구시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저렇게 살다 가시겠지 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만 보면 답답한 고구마를 몇천 개를 먹은 것처럼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인데 본격적인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전에는 그저 시집살이였다면 이제는 대놓고 임신한 저를 질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과 다르게 질투심을 아주 솔직하게 대놓고 표현하셨어요. 저는 노선이기도 하고 첫 임신이라 무척 조심했어요. 남편도 저를 애지중지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애지중지하는 모습이 영 꼴보기가 싫었는가 봐요. 저와 남편 앞에서 질투가 난다며 엉엉 우는 일까지 있었답니다. 임신한 이후로는 남편이 거의 저를 키우다시피 했어요. 함께 식사하면 늘 물 한 잔, 휴지 한 장을 직접 가지러 가지 못하게 하고 말만 하면 가져다 주곤 했어요. 식사 후에 설거지도 무조건 남편이, 장 보는 일도 무조건 남편이, 조금이라도 힘들 것 같은 일은 시키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모습이 시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나왔다는 거죠. 시아버님은 사실 그런 제 남편을 그저 흐뭇하게 보고 계셨어요. 임신했을 때 하나 잘못하면 그게 여자한테 평생 간다며 뭐든 잘해주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유독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사건이 터진 날에도 시어머님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그날 모임이 있어 늦으셨고 저 남편과 시어머니 셋이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구석에 혀를 잘못 삼켰던지 소리가 들려 살짝 잔기침을 했을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얼른 물 한 잔을 주었어요. 그 뒤에는 온갖 반찬을 집어다 제 밥숟가락에 올려주고 집에서도 늘 그래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아들, 나도 집어줘 하면서 숟가락을 내밀었어요. 저는 가운데에서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죠.
남편을 훅 들어온 시어머니의 요구에 멈칫하다. 반찬을 하나 얹어 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남편이 제 밥그릇에 멀리 있는 반찬을 덜어다 주면 이에 질세라 자신도 달라면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몇 번 반복하고 나니 남편도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는지 시어머니에게 왜 그러냐 물었죠.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밥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남편에게 뭐라 하더라고요. 너는 내 밥숟갈에는 뭐 하나 얹어준 적도 없더니 아주 네 와이프한테만 그렇게 살갑지. 그리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훌쩍대시는 거예요. 내가 아주 질투가 난다. 질투가 나. 아들이 새끼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지만 그 말이 사실이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서럽다거나 하는 말이 아니라 질투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며느리를 경쟁 상대로 두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하실 거예요. 아들의 애정이 향하는 곳이 본인이 아닌 저라서 질투가 난다니 그냥 평생 옆에 끼우고 사시지 그러셨어요라는 말이 지금은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아무 말도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심지어 아이처럼 밥숟가락을 내던지고 식탁 앞에서 엉엉 울며 질투가 난다고 소리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그 누구라도 당황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거예요. 저와 남편은 정말 얼결에 그런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달래듯 시어머니를 덜냈죠. 남편도 그렇게까지 철없는 엄마의 모습을 본 건 그날이 처음이라 그런지 그 사건이 있고 집에 돌아온 이후로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본인 감정만 속 시원히 표출하신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이 홀가분해지신 건지 뭔지 갑자기 180도로 돌변해 제게 이상하리만큼 잘해주셨어요. 그러고는 배가 많이 불러와 몸이 불편할 테니 자기가 도와주겠다며 저희 부부 집으로 자주 들락날락 하시더니 나중에는 아예 상주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목은 저를 따로 챙겨주겠다는 이유 때문이었지만 저한테 잘해주는 척한 이유는 따로 있었죠. 바로 남편 감시예요. 남편이 엉엉 우는 시어머니를 겪은 뒤로 저를 챙겨주는데 소극적이게 된 거였어요. 이미 한참 전부터 남편에게 챙김받는 저를 얄미워했던 시어머니는 저희 앞에서 일부러 엉엉 울어 남편을 눈치 보게 만들고 저희 집에 눌러앉아 아예 남편을 감시하기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늘 우리 집에 와 있으니 남편이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보면서 제 눈치까지 봤죠. 중간에서 참 힘들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남편이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도 딱 하나 매일같이 해주는 게 있었어요. 바로 반신욕이었죠. 제가 임신하고 24주에서 28주 정도 되니까 몸이 너무 많이 붓더라고요. 원래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편두통을 달고 살았고 근육통, 생리통도 자주 있었던 몸이라 그런지 정말 몸이 탱탱 부어 밤마다 너무 아파 끙끙 앓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왔나 보더라고요. 그중 이미 임신 출산 경험이 있던 여자 직원이 반신욕을 추천해줬더군요. 혈액순환에 반신욕이 좋다는 말을 듣고 와서는 그날로부터 매일매일 밤마다 혈액순환도 하고 피로회복도 할 겸 반신욕하라며 욕실 욕조에 손수 물을 받아주고 오일을 두어 방울씩 뿌려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몸을 다 담그고 있을 때도 있었고 다리만 담그고 있을 때도 있었죠. 가끔은 남편과 함께 족욕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마치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했던 기분이 들었고 저와 제 아이까지 참 많이 아껴지고 사랑받는 하루라는 마음으로 잠에 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께서 참다 결국 폭발한 모양이에요. 아주 임신 이웃에다 내 아들을 아주 총처럼 부려먹는구나 맨날라는 그 반신욕 오늘은 나도 좀 해보자. 당신은 애교식으로 말한답시고 콧소리까지 내어가며 말씀하셨지만 이미 말 자체가 너무 비아냥거리는 투였죠. 그러고는 다짜고짜 남편이 절 위에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시어머니께서 냉큼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얼이 빠져 멍하니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오늘은 나한테 양보 좀 해방하며 할 줄 알았다. 윙크까지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꼬장꼬장 하신 태도로 며느리를 가르치려 드시는 시어머님이라면 드라마에서도 보고 친구들에게도 들은 적이 있으니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뭐라 받아치기라도 하겠는데
이건 어른이 할 법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마치 4~5살짜리 아이 같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첫째 아이가 부모 사랑 독차자 하다가 둘째가 태어나서 부모의 관심에 빼앗겼다 생각하면 동생을 시기주의투라도 하고 못살게 구는 행동이에요. 시어머님의 행동은 그 모습에 가까웠어요. 그러니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지난번 식사 자리에서 질투가 난다며 엉엉 울던 시어머니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는 걸 느끼곤 또 한 번 대응할 귀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욕실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저는 네, 그럼 오늘은 어머님 피로 좀 푸세요. 화장실 문을 닫고 나와 침대로 왔죠. 그런데 남편이 오히려 더 곤란해하며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우리 엄마, 도대체 왜 저러지? 살면서 엄마가 저러는 모습 처음 봐. 도대체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등을 쓸어내리며 괜찮다 달랬어요. 자기, 나 괜찮아. 나도 당황스럽긴 한데 나이 드시면서 서운하신 게 더 많아지나 봐. 아버님이 그렇게 다정하게 안 해주셔서 그런가? 괜찮아. 그래도 나는 자기가 매일 해줘서 정말 많이 했잖아. 뭐, 오늘 하루쯤 어머님한테 양보해 드리지 뭐. 또 엉엉 우시면 그게 더 당황스러워. 좋아하시니 됐어. 괜찮아. 마음 쓰지 마. 남편이 더 시무룩해 있으니 괜찮다고 말은 그렇게 했어요. 저희 부부가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데요. 닫아놓은 화장실 문을 뚫고 시어머님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솔직히 정말 얄밉더라고요. 반신욕을 하시면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틀어두신 것 같았어요. 볼륨을 얼마나 크게 틀어주셨던지 안방까지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라고요. 저러다 맛있겠지. 오늘 아주 기분 좋으시겠네 하며 잘 준비를 하려는데 10여 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부부는 비명소리에 놀라 한 달이면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죠. 문을 벌컥 열었는데 저희 두 분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욕조에 쓰러져 계시고 핸드폰이 욕조 밖에 떨어져 있는데 충전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살짝 타는 냄새가 나서 알았죠. 감전되셨구나 하는 거려. 저희는 너무 깜짝 놀라 바로 119를 불렀어요. 쉽사리 어머님을 만질 수도 화장실 바닥을 밟을 수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며 구급대원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나마 다행인 건 시어머니께서 반신욕 도중에 정신을 잃으신 거라 숨을 쉬고 계신 걸 육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오르락내리락하는 가슴개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화장실 문 밖에 서서 발만 동동 구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만히 그 광경을 보고 있으니 알겠더라고요. 위험한 짓을 하셨구나 하고요. 글쎄, 핸드폰에 충전기까지 꼽아 놓으셨으면서 위험천만하게 반신욕을 하고 계셨고 그러다가 어쩌신 건지 모르겠지만 핸드폰 충전기랑 물 묻은 손이 닿았는지 감전이 되신 거예요. 다행히 상황이 심각하지 않아서 시어머니께서 목숨에 지장은 없으셨지만 자칫 잘못하면 돌아가실 뻔한 건 사실이었어요. 구급대원분들이 와서 시어머니를 모셔갔고 다행히 생명에 큰 지장은 없었지만 집에 아무도 없이 그 상태로 방치되셨으면 100% 사망하셨을 거라 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의 철없던 질투로 죽을 뻔했다는 걸 깨닫고는 더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않기로 결심하신 모양이에요.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제게 고개까지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하시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나이가 못하고 철없이 굴면서 너 못살게 굴었던 거. 사도 어르신 이야기 들먹인 거. 질투난다고 너 태교하는 거 방해했던 거가 여하튼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전부 잘못했다. 하늘에서 마음 좀 곱게 쓰라고. 안 그러면 당장 지옥에 데려가겠다고 경고하는 경고를 하신 게 분명해. 나한테 천벌을 내리신 것 같아. 내가 아주 큰 벌을 받았어. 다시는 그러지 않으마. 응,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용서해 주렴.
이제 너희 부부 일에 일절관여 아마 아무 소리도 안 하면 또다시 천벌이라도 받을까 두려워서. 제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마치 제 용서가 면죄부라도 되는데 얼른 용서를 내놓으란 느낌도 들었지요. 하지만 살면서 한 번도 시어머니께서 제게 사과하시는 걸 본 적이 없었던지라 정말 하늘이 두려워 벌벌 떨며 두 손을 모아 싹싹 피시는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고 이질감이 들었어요. 사과가 진심인 건지 다음에는 정말 돌아가실까봐 두려워서 다급하게 사과하시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를 물고 늘어지며 탓하셨던 일에 대해서도 사과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 얼른 맞장구를 쳤죠. 네 어머니, 저희 부부가 금술 좋은 게 문제될 일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로 질투난다며 자꾸 못 살게 구시던 거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임신 어쩌고 하면서 함부로 말씀하셨던 것도 참 상처였는데 그것도 용서해 드릴게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정말 돌아가시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랍게요. 자칫 잘못했으면 현수 씨도 같이 감전당해 생을 달리할 뻔했어요. 당신 때문에 금이야 오기와 기운 아들 목숨까지 위태로울 뻔했다는 말은 사실 과장을 좀 보태긴 하지만 아주 거짓은 아니었어요. 감전된 사람 몸에 아직 전류가 남아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섣불리 만졌다가 같이 감전이라도 되면 어쩌나요? 제 말을 듣고 난 시어머니는 정말로 잔뜩 겁을 먹고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수긍하셨죠. 정말 하늘이 천벌을 내려준 걸 수도 있겠다 싶어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해 드렸어요. 하지만 시아버님께서 전후 사정을 다 듣고는 또 호랑이 같은 호통을 치셨죠. 아이 다 늙어서이 무슨 행패야? 행패가 애꿎은 애들 집에는 왜 가서 붙어 있어? 며느라기 불편하게 거도 모자라 뭐, 반신욕, 거기가 당신 집이요. 아니, 왜 엄연히 부인 애들 집에 시어미가 가서 주접을 떨다가 그러느냔 말이야? 나 참 정말 나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네. 당신은 병원으로 보기 부끄럽지도 않소. 당신 집 살림이나 잘해요. 왜 출가해서 자기 가정골이나 될 집을 자꾸 그렇게 들락날락하다가 이 꼴이나 하냔 말이야. 이 꼴이 시어머니께서는 제 용서를 받으셨지만 시아버님의 매서운 호통에 한 번 더 된통혼하셨어요. 여전히 시아버님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셨고요. 시아버님의 어느 정도 호통을 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던 저는 이쯤 하면 되겠지 싶을 때 해서요. 저 아버님, 어머니 몸도 아직 송차 않으신데 고정하세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으실 수도 있으셨다잖아요. 이만하셔서 다행이죠. 하며 말리는 신용을 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께서는 그 이후로 2번 다시 저희 부부 집에 자주 들락날락하는 일도 없으셨어요. 당신 아들이 아내를 살들이 챙긴다는 이유로 눈치를 주거나 질투하는 일도 없으셨고요. 아버지께서 시어머니가 또 허튼 짓을 하거나 철없이 굴다 살고라도 칠까 감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임신한 덕에 이런 사달이 난 거기도 해서 뱃속의 아이가 저를 지켜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저희 뱃속의 아이는 기형아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건강한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와는 잦은 교류 없이 자랐어요. 시어머니께서 글쎄 저를 보면 또 벌을 받을 것 같아 무섭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명절이라 시댁에 가는 날이면 시어머니께서는 저 멀찍이 앉아 계시다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 일쑤였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제가 안 가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남편도 오히려 잘 된 것 같다며 친정에는 함께 가고 시댁에는 자기 잠깐 다녀오겠다며 들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덕분에 시어머니 얼굴은 그날 이후로는 거의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답니다. 그러던 와중에 첫째를 낳고 3년 뒤 둘째까지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이 진급을 앞두고 프로젝트로 한창 바쁠 때라 첫째 때만큼 저를 잘 챙겨주지 못하는 시기였어요. 첫째 때보다 더 노선이었고 그나마 그때는 아들이었지만 이번에는 딸이라 남편은 더 애지중자하는 마음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못해주는 걸 시어머니에게 종종 둘러 저를 좀 챙겨달라 부탁했나 봐요. 시어머니께서는 거절하자니 죄받을 것 같아 거절도 못하시고 저를 챙기자니 내 짐 챙기는 질투를 달랠 길이 없어 또 못된 마음이 생길까 걱정이 되시는지 울상이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욕실 사고 이후로 처음 저희 집에 발을 들이시던 날 잔뜩 울상이 되셔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들어오시던 그 표정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때는 살짝 아쉬운 마음까지 들더라니까요. 이미 그쯤에 시어머니는 예전 임신 못하는 저를 구박하시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으셨거든요. 완전히 풀이 죽어 조용조용하셨고 제 눈치만 보셨어요. 아마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 집에 들르셨던 것 같아요. 보통은 제가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하는데 유독 컨디션이 안 좋아 힘들어한 날이면 남편이 시어머니께 연락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내일 저희 집으로 와서 제 상태 좀 챙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있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안 되니 시어머니께서도 어쩔 수 없이 오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오시면 당신 집에서 드시려고 만들어둔 반찬이나 사든 과일 같은 걸 챙겨오셨는데 냉장고에 채워놓고 금방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거실에 불편하게 앉아 어색하게 저를 챙겨주시다가 남편이 올 때쯤 되면 후다닥 집으로 돌아가시곤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행여 부정행서 또 큰일 칠까 정말 매사에 조심조심 하셨죠. 가장 달라졌다고 느꼈던 건 호칭이에요. 말 한마디 하실 때에도 예전에는 무조건 예하며 사납게 부르셨다면 이제는 무척 조심스럽고 낮은 나긋하게 말씀하시고 있었어요. 아가 하고 부르셨고요. 하지만 역시 둘째를 낳고 나서는 전처럼 시어머님이 좀처럼 뵙기 어려워졌답니다. 원래 처음 배웠을 적부터 좀처럼 따스하게 대해주신 적도 없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를 욕되게 했던 분이라 불편하기만 했던 사이가 된 지 오래고 솔직히 시어머님을 보지 않아도 되는 지금이 편하고 좋아요. 물론 결혼하기 전에는 나름의 로망이 있었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시어머니를 만나서 남편이 속속이거나 하면 시어머니랑 이야기하고 시어머니가 남편 혼돈 내주시고 저는 어머니한테 잘하고 어머님은 저를 딸처럼 아끼시고 그런 관계를 상상도 해봤죠. 하지만 역시 남남 사이에 그런 관계는 쉽지 않은가 봐요. 시어머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래서 업보가 참 중요하고 무서운 거구나 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처음부터 못되게 굴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시어머니를 싫어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욕실 사고가 일어났다 해도 그저 우연히 벌어진 사고였을 뿐이고 그 사고에 얽매여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을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물론 애초에 못되게 굴지 않았다면 욕실 욕조에서 감전당하는 사고는 생기지도 않았겠죠. 아들 내외를 말도 안 되는 질투심으로 꾸장 한번 부려보다가 크게 다친 거라 누구 남 탓을 할 수도 없고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지 말고 늘 매사에 행동을 조심해야겠구나. 결국에는 내 행동이 다 나에게 되돌아와 족쇄처럼 발목을 붙잡는다는 걸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일이었어요. 저는 이 일을 교훈 삼아요. 늘 행동을 조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저는 여전히 모두가 부러워하는 시집살이 일절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항상 업보를 생각해 늘 현명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앞날을 만들어 가시길 빌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